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반도체 장비의 중국 수출을 금지했던 미국이 중국 내 생산 공장을 둔 한국과 대만 기업에 대한 규제 유예 조치를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중국 수출에 상당 부분 의존했던 국내 기업들은 한시름 놓은 상황입니다. 지난해 경제 불황이 이어지면서 1인당 신용카드 보유량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올해 하반기도 경기 둔화가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건전성 관리에 더 신경 써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최근 아파트 전셋값이 크게 떨어지면서 역전세난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전세 시세 하락분을 감당하지 못해 빚을 내는 집주인이 늘어나고 있는데 정부는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이슈플러스에서 짚어보겠습니다. 부담스러운 외식 물가에 구내식당이나 탕비실을 이용하는 회사원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발맞춰 탕비실 커피와 스낵 등을 정기 구독하는 서비스가 새로운 회사 복지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경제 라이브 시작합니다. 첨단 반도체 장비의 최중국 수출을 사실상 금지한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중국에 생산 공장을 둔 한국과 대만 기업에 대해 오는 10월로 만료되는 규제 유예 조치를 연장할 전망입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우리 기업들이 당장 발등에 불은 껐다는 평가가 나오는데요. 윤혜림 기자입니다. 현지 시간 12일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앨런 에스테베즈 미국 상무부 산업안보 차관이 한국 기업에 적용된 수출 통제 유예 조치를 당분간 연장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에스테베즈 차관은 지난주 반도체 업계 관계자를 만나 수출 통제 유예 조치가 가까운 미래에 갱신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도 지난달 9일 기자간담회에서 10월 후에도 상당 기간 연장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미국 초안 마련 과정에서 우리에게 더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언급했습니다. 미국은 지난해 10월 일정 수준 이상의 반도체 장비에 대해 중국 수출을 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다만 중국에 있는 한국 반도체 기업 공장에 대한 규제 적용을 올해 10월까지 유예한 바 있습니다. 최근 중국이 미국 마이크론 반도체 판매를 금지해 이로 인한 공백을 한국 반도체 기업이 채우지 말라는 요구가 나왔던 만큼 이번 유예 연장은 업계 리스크를 해소시켰다는 분석입니다. 다만 아직 기간이 확정되지 않았다는 점과 미국 내에서 자국의 수출 통제를 약화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어 불확실성은 여전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그 강도의 문제인데 기간이라든지 내지는 그게 유예가 없어지는 게 아니고 유예 연장이잖아요. 미국 정부의 공식적인 발표는 아니거든요. 큰 틀이 남아있는 한은 좋은 현상은 아닌 거고요. 서울경제TV 윤혜림입니다. 지난해 1인당 신용카드 보유량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코로나 여파로 이어진 경제 불황 영향이 적지 않게 작용했다는 분석이 나오는데요. 문제는 일단 쓰고 보자는 사람도 늘면서 건전성 관리에 더 신경을 써야 한다는 조언이 나옵니다. 김수빈 기자의 보도입니다. 사후 결제를 하는 신용카드 보유량이 지난해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국내 신용카드 수는 1억 2,417만 장으로 전년 대비 648만 장이 늘었습니다. 지난 2014년 1억 장이 무너졌다가 2018년 이후부터 매년 증가세를 이어왔습니다. 경제활동인구 1인당 신용카드 보유량도 4.4장으로 전년보다 0.2장 증가했습니다. 지난 2012년에 기록한 4.5장 이후 가장 많은 수치입니다. 반면 통장에 든 돈만큼 쓸 수 있는 체크카드 보유량은 줄었습니다. 지난해 체크카드 보유량은 1억 509만 장으로 전년보다 100만 장 감소했습니다.
신용카드와는 반대로 2018년 정점을 찍은 뒤 2019년 이후 감소세를 보였습니다. 신용카드는 후결제 외에도 현금 서비스나 카드론 등 손쉽게 급전을 쓸 수 있어 경제 상황이 어려울수록 서민들이 애용하는 가장 유용한 수단으로 꼽힙니다. 문제는 이 같은 특성 때문에 신용카드 연체율도 같이 상승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올해 1분기 전업카드사 8곳의 평균 연체율은 1.19%로 전년 동기보다 0.37%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신용카드 결제 금액 중 일부만 먼저 내고 나머지는 나중에 갚을 수 있는 리볼빙 잔액 역시 올 1분기 7조 1,729억으로 전년보다 1조 넘게 늘었습니다. 아무래도 금리가 올라가니까요. 신용카드 쪽으로 좀 더 수요가 더 갈 수가 있죠. 신용카드라는 건 좀 예상잖아요. 신용카드 쪽으로 더 많이 의존한다는 얘기는 건전성 측면에서는 아무래도 좀 더 이제 주의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봐야죠. 올해 하반기 경기 둔화 심화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어 건전성 관리에 더 신경 써야 한다는 조언입니다. 서울경제TV 김수빈입니다. 역전세난 우려가 현실화하는 모양새입니다. 이 세입자에게 돈을 돌려줘야 하는 집주인들이 은행을 찾는 사례가 늘고 있는 건데요. 하반기엔 역전세난이 더욱 심화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집주인들이 수세에 몰린 형국입니다. 산업이부 이지영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이 목돈이 필요한 전세의 경우에는 보통 임차인들이 은행에 가서 돈을 빌리지 않습니까? 근데 요즘에는 이 집주인들이 은행에 가서 돈을 빌리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하는데요. 네, 맞습니다. 역전세난 우려가 현실로 다가오면서 올해 집주인들이 전세금 반환 목적으로 대출을 받은 규모가 4조 6천억 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역전세난이란 전셋값이 하락해서 집주인이 새로운 세입자에게 받은 보증금으로는 이전 세입자에게 돌려줘야 할 보증금을 충당하기 어려워진 상태를 뜻합니다.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 또 신한, 하나우리 등 4대 은행이 올해 1월에서 5월 신규로 취급한 전세보증금 반환 대출은 약 2조 6천억 원, 또 주택금융공사에서 5월 말 기준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의 특례 보금자리론 유효 신청 금액은 2조 49억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 보금자리론 공급액이 8,002억 원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지난해 전체 공급액의 약 2.5배 넘는 금액이 올해 5개월 만에 신청된 셈입니다. 이렇게 대출 규모가 늘어난 이유는 전셋값 하락분을 감당하지 못한 집주인들이 빚을 지는 경우가 늘었기 때문입니다. 네, 그만큼 집주인 입장에서 이 전세 시세가 좋지 않다는 얘기 같은데 전세 시장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올해 상반기 전세 계약을 맺은 서울 아파트 절반 이상이 2년 전보다 전세값이 하락한 역전세 거래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동산은 114가 2021년 상반기에 거래된 서울 아파트 전세 계약 약 6만 5천여 건 가운데 현재까지 거래된 약 3만 8천 건의 보증금을 비교한 결과 2만 300건 정도가 직전 계약보다 전세값이 하락한 역전세였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비율로 따지면 역전세 거래가 54%를 차지한 건데요. 2년 전보다 전세값이 하락한 집의 보증금 격차는 평균 1억 원가량에 달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지금 전세 계약을 새로 맺게 될 경우에는 기존 세입자에게 1억 원가량의 현금을 돌려줘야 한다는 겁니다. 특히 이번 조사에서는 전월세 상한제 시행에 따라서 재계약 시 5% 인상 제한이 걸리는 갱신 계약이 포함됐는데요. 신규 계약만 살펴보면 전세값 하락폭이 1억 원을 훌쩍 넘는 곳도 많았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 강남구 대치동 레미안 대치팰리스 전용 면적 84제곱미터는 신규 전세 계약의 경우 2년 전 20억에서 21억 원에서 올해 상반기에는 14억에서 15억 원 선으로 하락해서 보증금 격차가 약 5억 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동작구 흑석동 아크로 리버하임 전용 59제곱미터는 2년 전 9억 3천만 원의 신규 전세 계약이 이뤄졌는데요. 현재 7억 원으로 2억 3천만 원가량 하락했습니다. 네, 보이는 통계보다 현실이 더 어려울 수 있다는 얘기로 들리는데요. 앞으로의 전망은 어떻습니까? 네, 우선 올 하반기에는 역전세난이 더 심할 것이란 관측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특히 내년 상반기까지도 상황이 좋지 않을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예측하고 있는데요. 임대차 입법 시행으로 2021년 말부터 지난해 초 정점을 찍었던 전셋값의 계약 만기가 올 하반기부터 쏙쏙 돌아오기 때문입니다.
부동산알 114 분석 결과 현재 전셋값이 그대로 유지된다 하더라도 하반기 계약의 58%가 역전세 위험에 노출될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상반기보다 4%포인트가량 증가한 셈입니다.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내줘야 하는 예상 보증금 차익도 평균 1억 3천만 원으로 올 상반기보다 3천만 원가량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네, 동관계가 물리고 물려있는 이 부동산 특성상 이 문제가 터질 경우 수많은 가게가 연쇄적으로 타격을 입게 될 것 같은데요. 이 역전세난이 커지기 전에 정부가 나설 필요성도 있어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또 하반기에 역전세가 확대되고 이로 인해서 임차인들의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자 정부에서도 이게 대책들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전세 사기가 사회 문제로 비화한 가운데 집주인의 사기 의도가 없는 일반 역전세난도 결국 최대 피해자는 임차인이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역전세로 인한 보증금 사고를 막고자 집주인이 전세금 반환의 목적으로 대출을 받았을 때 총 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DSR 등 일부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전세금 반환 목적에 한해 DSR 규제 완화를 검토하고 있다며 늦어도 7월 중에는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집주인들의 대출 한도를 늘려서 은행 빚으로라도 보증금을 돌려줄 수 있게 길을 터준다는 건데요. 업계 전문가들은 일단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윤수민 NH농협은행 부동산 전문위원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DSR 완화를 해줄 경우에 이제 돌려줘야 될 보증금을 임대인이 융통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라는 측면에서 임대인에게도 이런 역전세난에 따른 해결책을 제공해주는 방법으로 볼 수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임대인이 조금 숨을 쉴 수 있는 통로를 만들어준 것이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에 대해 정부는 전세 보증금을 보증하는 전세 보증보험의 보증금 한도를 확대하고 또 전세금 반환 보증을 도입하는 등 세입자의 보증금 보호 방안도 마련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산업이부 이지영 기자와 역전세난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증권사가 사라고 하면 팔 때라는 말이 투자자들 사이에서 유행어처럼 사용되는데요. 금융감독원이 바닥까지 떨어진 증권사 리포트의 신뢰 회복을 위해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증권사 리서치 센터장을 소집해 개선 사항을 논의한 건데요. 최민정 기자입니다. 증권사 리포트에 대한 투자자들의 신뢰도가 하락하자 금감원이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전날 미래에셋증권과 삼성증권 등 국내외 10곳의 증권사 리서치 센터장들을 소집해 개선 사항을 논의했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매수 일색인 증권사들의 리서치 보고서 관행에 대한 의견 청취가 이루어졌습니다. 실제 올해 1분기 기준 10대 증권사가 발간한 전체 기업 분석 보고서 중 매수 의견은 90%가 가까이 되지만 매도는 0.1%에 불과합니다. 심지어 매수로 추천했던 뉴지레파마와 셀피글로벌은 감사인의 의견 거절로 상장 폐지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증권사 관계자는 매도 의견을 낼 시 기업 설명회에서 배제되거나 투자자로부터 민원을 받기도 하는 등 불이익을 받아 현실적으로 힘들다고 설명합니다. 아무래도 매도 의견을 쓰게 되면 정보에 있어서 좀 소화된다든지 이런 불이익이 있을 수도 있고 지분을 들고 있는 기관이나 개인 투자자들로부터 안 좋은 피드백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에 금감원은 리서치 보고서 신뢰성 및 독립성 제고를 위해 독립 리서치 회사 제도 편입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독립 리서치 회사는 증권사 내에 설립된 리서치 센터와 달리 전문적인 보고서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독립된 회사를 뜻합니다. 업계에선 이번 간담회를 통해 리서치 센터가 매도 리포트를 쓸 수 있는 환경 조성 등을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다만 업계의 환경이 당장 변하긴 힘들다고 덧붙입니다. 당장 기대하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이해상충을 조금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매도 리포트를 쓴다고 해서 그런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인프라를 좀 뒷받침해주면 좋지 않을까. 금감원은 오는 7월에도 독립 리서치 조직인 한국 IR협의회와 밸류파인더 등을 불러 간담회를 진행할 계획으로 증권사 리포트 신뢰 회복에 힘쓸 예정입니다. 서울경제TV 최민정입니다. 어제 한 영국인 남성이 롯데월드타워를 무단으로 오르다 수갑을 찼습니다. 그런데 몇 년 전엔 암벽여제로 불리는 김자인 선수가 이 건물을 올라 대기록을 달성하며
국민들의 환호와 박수를 받았는데요. 갈채와 눈총 사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서지은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영국인 암벽 등반가가 어제 롯데월드타워를 맨손으로 등반하다 건조물 침입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앞서 2018년에는 프랑스 암벽 등반가 알랭 로베르가 롯데월드타워 외벽을 무단으로 오르다가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에 체포된 바 있습니다. 똑같이 롯데월드타워 외벽을 올랐지만 공식 등반으로 인정받은 사례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클라이밍 선수 김자인 씨는 지난 2017년 롯데월드타워 외벽에 인공 손잡이를 설치하지 않고 건물의 자체 구조물과 안전 장비만을 이용해 1층부터 123층까지 오르는 데 성공했습니다. 등반을 시작한 지 2시간 29분 38초 만이었습니다. 대기록 달성과 현행범의 차이는 건물 측과의 합의와 안전 확보 여부입니다. 김자인 선수의 경우 롯데월드타워를 관리하는 롯데물산과 사전 합의된 상태에서 등반을 시작했습니다. 롯데물산에 따르면 건물 외벽을 오르는 빌더링의 경우 지자체 승인 등 별도 행정적 절차 없이 당사자들 간 합의 후 진행한다면 불법은 아닙니다. 중요한 점은 합의 과정에서 안전장치는 물론 기상 상황과 바람 세기 등을 고려한 날짜까지 철저하게 검토돼야 한다는 점입니다. 김자인 선수는 자일로 불리는 밧줄에 몸을 묶어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착용한 상태였지만 영국인 남성은 오로지 맨몸으로 123층 외벽을 올랐습니다. 특히 어제 오후에는 서울 곳곳에 산발적으로 소나기가 내려 오전에 체포된 영국인 남성이 반나절 늦게 등반을 감행했더라면 극도로 위험한 상황에 처할 수도 있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세계에서 5번째로 높은 롯데월드타워가 앞으로도 건물 등반가들의 표적이 될 수 있는 만큼 아예 접근이 어려운 구조가 돼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계속 감시만 할 수는 없으니까 올라가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들, 어떤 망을 친다든가 그런 조치들을 또 추가로 병행해야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칫 서울 시민들이 보는 가운데 끔찍한 사고가 벌어질 수 있는 만큼 롯데물산 측도 특단의 조치를 검토 중입니다. 롯데물산 관계자는 구체적으로 윤곽이 나온 것은 아니지만 이런 상황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재발 방지책을 세울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울경제TV 서지은입니다. 토요타 코리아의 플래그십 모델 크라운이 출시와 동시에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하이브리드 특유의 연비 효율성에 주행 성능까지 갖췄는데요. 성나균 기자가 직접 몰아봤습니다. 가속 페달을 밟으면 미끄러지듯 부드럽게 나아갑니다. 추월이 필요한 상황에선 빠르고 강하게 치고 나갑니다. 토요타 코리아의 16세대 크라운이 지난 5일 베일을 벗었습니다. 국내 시장에 새롭게 출시되는 신형 크라운은 세단과 SUV의 장점을 결합한 CUV입니다. 2.5리터 하이브리드와 2.4리터 듀얼 부스트 하이브리드 등 총 2가지 파워트레인으로 구성됐습니다. 우선 전면부의 특이한 디자인이 눈길을 사로잡습니다. 망치의 머리를 형상화한 해머 헤드가 강하고 역동적인 인상을 줍니다. 왕관을 떠오르게 하는 신규 엠블럼에서 토요타만의 헤리티지가 느껴집니다. 여기에 연비 효율성과 주행 능력도 한 번에 잡았습니다. 2.5리터 모델 기준 리터당 17.2km의 복합 연비를 자랑하고 2.4리터 듀얼 부스트 모델에는 가솔린 터보 엔진과 모터, 6단 자동 변속기가 적용돼 역동적인 퍼포먼스를 느낄 수 있습니다. 약 140km의 시승 동안 민첩하고 다이내믹한 주행 능력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2.4리터 모델에는 E4 어드밴스가 탑재돼 더욱 강력한 구동력을 후륜까지 전달할 수 있습니다. 마치 후륜 구동 차량 못지않은 주행 질감을 느낄 수 있는 겁니다. 또한 가변 제어 서스펜션을 탑재해 코너링에서는 안정감을, 직진 상황에서는 강력한 가속 능력을 갖췄습니다. 한편 토요타는 렉서스 전용 전기차 모델 RZ, 5세대 RX 등을 지속 출시해 빠르게 성장하는 전기차 시장을 공략한다는 방침입니다. 서울경제TV 성나균입니다. 부담스러운 외식 물가에 구내 식당을 이용하는 직장인들이 늘고 있다고 하는데요. 식사 후 커피 한 잔 값도 만만치 않다 보니 기업들을 대상으로 직원들에게 커피와 간식을 챙겨주는 구독 서비스가 각광받고 있다고 합니다. 이호진 기자입니다. 한 회사의 휴식 공간. 이곳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국내 바리스타가 공수한 로스터리의 커피를 매주 다른 맛으로 마실 수 있습니다. 요즘 커피값이 4,000원에서 5,000원 정도 하는데 커피값을 아낄 수 있다는 것도 좋은 것 같고요. 그리고 멀리 나가지 않고도 회사 안에서 원두커피를 마실 수 있다는 게 장점입니다.
국내 스타트업 기업 스프링 오너드에서 제공하는 커피 정기 구독 서비스 원두 데일리입니다. 이 구독 서비스는 테일러 커피, 커피 리브레 등 전문 로스터리의 원두와 커피 머신 등을 정해진 날짜에 고객사로 배송해주는 상품입니다. 새로운 원두 맛을 느낄 수 있도록 큐레이션 서비스도 제공되며 전문 기기 관리를 위한 인력도 정기적으로 방문합니다. 현재 삼성, 두산, 한국은행 등 1,300여 개의 기업이 원두 데일리를 구독 중이며 올해 1분기 매출과 영업이익은 모두 전년 동기 대비 2배 이상 성장했습니다. 사무실에 커피를 도입하실 때 가장 고민되시는 것이 직원분들이 만족하는가와 얼마나 편리하게 관리할 수 있는가인데요. 원두 데일리는 유명 바리스타의 커피를 그대로 즐길 수 있고 자체 개발한 사스 프로그램을 통해서 고객들의 데이터를 예측해서 제공하기 때문에 외식 물가 상승으로 인한 런치플레이션이 직장가를 덮치며 커피나 스낵 등을 정기 구독해 직원들에게 제공하는 이른바 탕비실 구독 서비스가 새로운 사내 복지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스낵24 역시 2018년 위펀에서 론칭한 간식 정기 배송 서비스로 기업의 간식 구매, 진열, 배송, 관리 등 간식 관리의 전반을 케어하고 있습니다. 유통 과정을 줄여 편의점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다양한 품목의 상품 공급이 가능하고 스낵 쇼케이스, 냉장고, 냉동고 등을 대여해주는 서비스도 제공됩니다. 이와 같은 구독형 사내복지 서비스는 기업 입장에서는 인력과 비용 절감의 효과를 볼 수 있고 직원들의 만족도도 높아 새로운 블루오션 사업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이호진입니다. 수출 지원과 관광객 유치 등 해외 교류를 위해 각 지자체가 해외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전라북도도 중국 사무소를 운영한 지 20년이 됐지만 본래 목적을 살리지 못한 채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신홍관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라북도가 운영하는 상하이의 중국 사무소. 올해 예산을 4억 9,158만 원 편성해 놨습니다. 이 가운데 고정비인 인건비와 운영비가 3억 4,158만 원으로 전체 예산의 70%가 넘습니다. 5, 6급 1명씩 파견하고 현지인 3명을 포함 5명이 종사하고 있습니다. 예산 규모가 수배나 많은 서울시와 부산시 그리고 인천시, 대구시 등이 1명을 파견한 것에 비해 인원이 과다하다는 비판도 받습니다. 그나마 남은 예산 중에도 실질적 중국 교류 활성화를 위한 사업비는 없습니다. 실제로 대중국 국제교류 증진 및 자문단 운영 3천만 원과 유학생 지원 및 중국 유학생 유치 2천만 원 등 자체 사업 예산은 5천여만 원, 전체 예산의 10% 정도에 그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해온 사업들은 대부분 코트라나 관광공사 등의 위탁이 가능한 사업들입니다. 사정이 이런데도 담당자는 딴소리입니다. 사업비가 왜 없을까요, 있지요? 운영비하고 인건비가 거의 있고 사업비가 반절 이상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여기에 한술 더 떠서 파견 인원을 늘리려는 계획도 갖고 있습니다. 전라북도에서 나오는 그 수출 품목들을 갖다가 중국에다 판로를 개척 같은 걸 더 강화하기 위해서 그 내년 연초에는 그 통상 관련 전문 인력을 한 명 더 충원할 예정입니다. 이 같은 형태의 중국 사무소 운영이 매년 답습되고 있다는 게 더 큰 문제입니다. 지난해 편성된 예산을 보면 여실히 드러납니다. 민선 8기 김관영 지사의 공약에 맞춘 사업도 찾기 힘듭니다. 발등에 부린 새만금 투자와 기업 유치, 2차 전지 산업 등 도정 핵심 사업과 연계성에도 동떨어져 있습니다. 20년 된 중국 해외 사무소에 대한 문제 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 해외 사무소가 원래 개설한 목적에 맞게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지를 평가할 시점이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인건비와 운영비로 70%가 지출되고 있는 상황에서 30%의 사업비만으로는 지금 중국과의 교류 사업이 제대로 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현 정부 들어 중국 교류 사업이 주춤거리면서 중국 사무소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에 민선 8기 전라북도의 대중국 사업 기조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 도민들의 시선이 김관영 지사 입에 쏠리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호남 신홍관입니다. 서울대학교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교수직을 파면했다고 밝혔습니다. 조 전 장관이 뇌물수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지 3년 5개월 만입니다. 경찰이 박스오피스 순위 조작 의혹을 받는 국내 영화관과 영화 배급사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전산상으로만 관객 수를 늘려 실시간 순위를 조작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서울이 전 세계의 인기 여행지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검색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서울에 대한 검색량이 169% 증가했습니다. 지호영이 오늘 동종업계 백제약품의 지분 25%를 인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로 인해 지호영은 업계 매출 2위인 경쟁사 백제약품의 2대 주주에 오르게 됩니다. 이상으로 센 경제 라이브를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